다시 아내를 인육시장에 팔아넘기는 기사를 보면 이혼한 뒤 친정에 갔으나 냉대를 받아 남의 집 종살이를 하던 전처를 찾아내 팔아버렸는데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자 무차별 구타를 한 남편도 있었고 위장으로 결혼한 직후에 아내를 만주로 팔아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아내를 한번 팔아 루트를 알게 되자 고향 처녀를 취직시켜준다고 속여 만주에 팔려고도 했습니다. 어떤 의사는 아편에 중독돼서 아편값에 쓰려고 아내를 팔았고 아내의 호적을 친구의 딸로 위조해서 팔려다 걸린 노름꾼도 있었네요. 기생집에서 전 재산을 탕진한 어떤 남자는 아내에게 화풀이로 구박만 실컷 하다가 아내가 도망가서 식모살이를 하며 지내는 걸 용케 찾아냅니다. 그리고 아내를 작부로 팔아버리는데 다시 찾아와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창기로 한 번 더 팔아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총각이라고 속이고 2년을 동거하다 헤어지기 전에 인육시장에 팔아버리는 센스도 있었고 일하러 내려갔던 시골에서는 눈에 띄는 처녀를 서울로 데려와 가지고 놀다가 실증 나면 팔아버리면 됐습니다. 아내는 중국 천진에 팔고 아내를 찾아온 처제는 일본 북해도로 팔고 아내의 친구와 잠깐 동거하고 나서 울산에 팔아버린 악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오늘의 베스트일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여자와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순진한 여자를 꼬여내서 인육시장에 팔고 그 전차금으로 새 살림을 차린 조선인이 있었네요.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팔아버리는 사회에서 친구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멀리 외지로 나가면서 걱정이 돼서 친구 집에 나이 어린 아내를 맡기자 친구 부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인육상을 불러 팔아치웁니다. 화장품 방문 판매원은 그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관상을 보아하니 기생의 팔자라 라고 헛소리를 하며 남의 집 딸을 데려다 팔아버리기도 하고 채소 행상하는 할머니도 어리숙한 처녀가 보이면 끌고 가서 팔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학교의 교무주임을 맡고 있는 교사가 위조 지폐를 사용하다 잡혔는데 알고 보니 제자 10여 명을 강간한 다음 인육시장에 팔아버린 일을 실토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는데요. 친구처럼 접근한 여자에게 속아 창녀로 팔려버린 과부의 사연을 듣는 경찰도 눈물을 흘리게 했고 잃어버린 딸을 천운으로 찾기는 했는데 전차금을 갚을 돈이 없으면 집으로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믿기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빚에 시달리는 병든 남편을 위해 스스로 인육시장의 문을 두드린 여자도 있었고 나 하나만 고생하면 가족들이 굶지 않아도 된다는 결심으로 찾아온 소녀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사는 게 싫다고 가출해서 오는 여자도 있었고 공산당 운동을 하던 여류 투사는 남자 동지의 공작금 마련을 위해 창녀가 되기도 했죠. 결혼하고 몇 년 뒤 남편이 실명을 하고 남편은 아내의 새 출발을 위해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내는 이혼과 함께 인육시장에 제 몸을 판 돈을 남편의 수술비로 남기고 잠적한 소설 같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엔 악당들이 더 많았죠. 그리고 돈 냄새 나는 곳에는 조직이 꼬여들었습니다. 악질적인 인육상 조직들은 전국적으로 활동하며 소녀, 처녀, 과부, 부인을 가리지 않고 팔아넘겼습니다. 1932년 만주국이 세워진 후로 여자들은 많은 수가 만주로 팔려보내졌습니다. 중국의 다른 지역이나 대만으로도 계속 팔려갔는데 속아서 간 경우도 많았지만 세상 물정 모르고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는 꼬드김에 넘어가 제 발로 찾아온 여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선 총독부나 경찰에게도 이 인육시장은 골칫거리였는데 사기와 유인, 납치 등 불법적인 행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이 인신매매가 사회 전체의 치안을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유효한 전차금이 계약되어 있고 기생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엔 합법적인 행위가 되어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숙해서 사기를 당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었지만 법은 법대로 냉정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정의감에 불타는 경찰도 있었을 것이고 직업적인 사명감을 가진 경찰도 있어서 사기 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포착하거나 상습적인 대량의 인신매매가 계속될 경우에는 끈질기게 잠복 수사를 하면서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여자들을 구출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930년대 후반 전쟁이 길어지면서 인육상 조직들도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여자들을 더 많이 사서 외국으로 더 많이 보내게 되는데 그럴수록 당연히 불법 행위가 노출되는 일이 많아져서 경찰의 조직 전체가 검거를 당해 와해되기도 했는데
경찰은 이들과 관련된 직업 속에서까지 함께 폐쇄해버렸습니다. 이런 인육시장은 이제 일본군의 전선이 태평양 일대로 확대되면서 더욱 커지게 됩니다. 만주에서 중국, 대만을 넘어 남태평양으로 확대됩니다. 이 와중에는 조선인인 임정자라는 여자가 일본에서 일본인 여자 4명을 경성으로 데려와 하룻밤을 재우고 그 이튿날 만주행 북행 열차를 타고 가서 팔아버리려다 검거되어 미수에 그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인육상이나 피해자들이나 모두 국적을 불문하는 요지경의 세상이었던 거죠. 이때 인육상 조직의 스케일도 부쩍 커지게 되는데 군 위안소로도 보내지기 시작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대협 증언집 1권에 있는 문옥주 피해자의 증언 중에도 문옥주 피해자가 군 위안소로 끌려간 뒤에 여기가 뭐 하는 데냐 라고 묻자 어떤 여자가 너희들은 돈 받고 안 왔냐 라고 되묻습니다. 그저 붙들려 왔다고 대답하자 그제서야 큰일이 났다고 대답합니다. 문옥주 피해자보다 먼저 와 있던 여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온 여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세상 살기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은 인육상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반한 미모를 무기로 전차금만 받아먹고 도주하는 여성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차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으며 호화 생활을 하는 미모의 여자도 있었고 3년 동안이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차금만 받고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공모해서 사기를 치기도 했고 14살짜리 딸과 그 아빠가 함께 전차금 사기를 치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들도 사기와 횡령 등으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긴 했지만 모두 경찰에 잡히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이 패망에 돌아가고 해방이 된 조선에서도 인육시장은 전과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야인시대의 한 장면입니다. 1946년의 거리 풍경인데 현수막에 부녀자 매매 금지령 선포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부녀자 매매 금지령은 남한을 점령한 미 군정에서 내린 명령 제70호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 계약의 금지를 말합니다. 인육시장이 금지가 된 것입니다. 타격을 입은 것은 포주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창기들도 생계가 막연해졌죠. 명령이 선포된 지 한 달쯤 지난 후 정확한 의도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며 그와 관련된 계약은 무조건 모두 무효로 한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창기가 되고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유곽의 주인들과 창기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많은 사람의 생계가 달린 일이었기 때문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은 그렇게 모습을 달리하며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이 영상의 자료로 사용된 신문기사는 동아일보와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내내 신문은 한자가 병기된 한글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3일자 매일신보입니다. 바로 해방 직전입니다. 조선글과 한문의 혼용으로 쓰여져 있어서 조선어 말살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는 환상을 무색하게 합니다. 한자가 많아서 요즘 종이신문하고 많이 다르다고요? 그럼 1974년도 대한민국 신문을 한번 볼까요?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지 무려 29년째인데 일제시대 매일신보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죠? 이건 1983년 경향신문입니다. 이것도 한자 투성이에 한글과 섞여 있는 모양이 매일신보와 비슷한데 그럼 이건 대한총독부 기관지인가요? 영화 말모이 같은 것을 보면 일제시대에는 조선어 사용도 못하게 하고 조선어 사전을 만드는 일은 무슨 비밀 작전처럼 몰래 했을 것 같이 찍어놨지만 사실은 이렇게 사전이 편찬된 소식이 매일신보를 통해 보도가 되었고 증보판이 나오면 또 보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일제 말기에 이르러서는 국어, 즉 일본어를 상용화하자는 움직임도 있긴 했지만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란 걸 일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조선어를 사용하면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1942년 어느 기사를 보면 평양에 시장 노동자 17명이 모여서 자신들은 교육 정도가 낮아서 비이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국어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며 서로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하고 조선어를 사용하면 벌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은 그 벌금으로 모은 돈이라며 평양 육군 병사부에 국방 헌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알아서 조선어에 벌금을 매겼던 이 불쌍한 식민지 노예들. 해방 후에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과거 역사에 대한 실체가 불분명한 피해의식들. 그 편향된 악몽에서 깨어나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100년 역사였습니다.